자,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어제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장소 이 광주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집회 참여 인원이 경찰 추산으로 탄핵 반대가 3만 명, 탄핵 찬성 1만 명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열기가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8차 변론이 마무리됐고요. 네. 추가 변론이 예정돼 있지만 적어도 3월 중순이면 탄핵재판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응집한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어제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야권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폄훼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탄핵 반대 집회 열기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과정에 저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폭주,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행정부까지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2030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어제 광주 반대 집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던데요. 사실 민주당 텃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잖아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어제 지금 방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1980년 이 전두환의 비상계엄을 몸으로 저항하고 또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광주에서 저런 행사가 열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광주로 가셨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마치 광주 안에서 다른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여론들에 의해서 광주의 민심, 여론이 이렇게 뭐 분열됐거나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아 네. 보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 기각을 시킬지 인용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국민의 분열상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특히 지금 국민 통합을 기치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국민 통합위까지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것을 겪으면서 사실상의 심리적 내전 상태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탄핵에 대한 찬성 집회 또는 반대 집회가 이 거대하게 열림으로써 이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열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집회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 탄핵을 반대하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맞서서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가 연단에 서서 맞불을 놓은 건데요. 이 둘은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역사 강사는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저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쟤들 구구 맞아요? 구구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일 매국 세력이잖아요.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저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매국 좀비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전한길 씨는 황현필 씨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 황현필 씨는 이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친일 매국 세력이다, 독재 추종 세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황현필 강사나 전한길 강사, 저는 이번 그 논란의 중심에 서기 전에 네.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봤던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황현필 강사에 대해서 정말 가장 실망했었던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6.25 전쟁과 관련한 인식입니다. 예. 6.25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각본 연출 시나리오를 다 썼고 미국이 기획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묵인과 동조 아래 남침을 했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 사실로 마무리된 사안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전쟁을 기획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크게 실망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인식이 사실 역사라는 게 해석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는 예.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정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석의 영역이 많은데 이 탄핵과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완전히 반대의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이 하는 생각은 모두 다 극우고 매국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달리하고 탄핵에 대한 입장도 다른 두 사람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두 한국사 강사고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역사를 가르치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의견을 놓고 탄핵을 가지고 충돌하는 상황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극적인 부분을 네. 이 두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근현대사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언제 건국했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그 보수 진보 쪽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거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근현대사에서 있었던 많은 수많은 아픔들 그 아픔들을 하나로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양측의 입장을 또 그대로 이렇게 견지해 가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영향력이 굉장히 큰 두 분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느 정부가 어떻게 가더라도 새로운 이 통합의 그 물꼬를 어디서부터 터야 될 것인가 하는 네. 그런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예. 어떤 개개인의 그 주장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개인의 주장이 굉장히 이분들처럼 영향력이 크고 또 앞으로 한국사를 공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네. 세대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이런 그 극단적인 양분된 이런 역사관을 그대로 전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네. 과연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거든요. 또 워낙에 스타 강사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구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정말 큰 문제는 진영 정치가 지나치게 강화돼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들의 발언이 본인이 지지하는 층에서는 굉장히 소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한길 강사에 대한 것은 2030 중에서도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고 황은필 강사의 주장에는 아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네. 의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2030 세대들이 사실 한국사나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치와 현대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점은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조배숙 의원이 참석을 했고 울산에서 열린 집회에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 이 중진 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거든요. 네. 탄핵 심판이 지금 막바지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론 총력 동원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헌법재판이 사법적 판단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가미돼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우리 당은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 그 집회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전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은 이
탄핵 찬성 집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에서는 탄핵 촉구 집회에 민주당 광주 전남 지역 현역 의원 다수가 참석을 했잖아요. 지금 뭐 광화문 집회에도 당력을 모으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중요하죠. 특히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이 국민의힘 또는 지금 보수,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갖은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까지도 이분들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그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전에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 주실 때 뭐 우리 당의 그 의원들은 개인적인 차원이고 민주당도 같이 그렇게 찬성 집회에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그 지난번 권성동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짤막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그게 필요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계엄이었다고 보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좀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찬반 여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일부가 그 찬성을 하고 있고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당의 입장은 뭐 정해진 바가 없다. 이렇게 하실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정원 메모 공방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진위 여부를 놓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헌재 요청이 있다면 홍 전 차장이 말한 CCTV를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최상위 등급인 국가보안시설이지만 명확한 진실규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를 확인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뤄진 두 차례 통화 때 모두 그런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증언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침소봉대라고 맞받았습니다. AI 수준의 기억력을 요구할 게 아니라 당일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다 한번 열어보자. 초단위를 알고 싶다. 이에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요청이 오면 관련한 내부 CCTV를 제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불가한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받았다는 건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또 한 번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저희 차정승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TV조선 취재 결과에 의하면 국정원은 헌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 CCTV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에서 CCTV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국정원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탄핵 재판은요.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특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예요. 이 메모의 신빙성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본인은 초단위로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본인의 메모와 증언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국정원 CCTV가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여러 기술적인 요인들로 해서 보완이 필요하는 부분은 제거하고 예. 그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진실 공방이 뜨거운데 이 CCTV를 국정원에서 제출을 하면 좀 일단락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CCTV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국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일단 조태영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을 안 가고 국내에 있는 걸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를 두 번이나 거셨던 사실, 또 그 이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홍장원 1차장이 전화를 통화한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객관적 사실로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 과연 지금 홍장원 1차장이 메모를 적었다고 하는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의 CCTV 과정을 다 공개해 보면 어딘가에서 통화했고 어딘가에서 메모를 작성했고 또 어디에서 그것을 조태영 원장에게 보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이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최상위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국정원에서의 CCTV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비화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비화폰에 대한 서버에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도 이미 제출 형식이라도 제출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경호처에서 이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화폰의 서버 기록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 경호처가 너무 과도하게 이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정치인 체포조 의혹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매물을 둘러싸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실 공방 후폭풍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사무실에 가서 다시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들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을 지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결국은 세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게 아니라 3번의 검증 과정을 황당하다고 약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4번째 메모가 있어요.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게 어떻게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계엄 정국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꼽히고 있는 게 이른바 홍장원 메모인데 이 메모 내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메모가 새로 작성됐다, 그리고 가필이 됐다 이러면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은 같은 명단을 새로 쓴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네.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저는 사람의 기억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어떤 식으로 왜곡되냐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갈등이나 증언의 충돌이 있었을 때는 재판관이 누구의 말이 더 사실에 근접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국회 측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재판관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이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증언뿐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모두 고려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변인님.
예, 그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의 그 메모 이것만 탄핵되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또는 그 지금 12.3 비상계엄에서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탄핵되는 것처럼 지금 그 총력을 다해서 홍장원 1차장의 이 신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홍장원 1차장의 기억이 일부 왜곡됐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홍장원 전 1차장이 얘기하고 있는 14명에서 16명의 명단이 네. 홍장원 1차장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있었고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지금 방첩사의 체포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SNS 단톡방이나 이런 데에도 거의 같은 이름들이 들어있다면 마치 홍장원 1차장 한 사람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나무를 그 하나하나의 나무도 잘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홍장원 1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 있는 증거, 증빙 자료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2번의 그 추가 변론 기일 동안 검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서 20일에 변론기를 한 번 더 열기로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 또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얼마나 반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진욱 전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은 예. 전체 탄핵 재판 가운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다른 사안을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볼 그 가능성이 큰데 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만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홍장원 전 차장도 이제 더 많은 그 기억을 복귀하면서 올 거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각해달라라는 측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차 변론기를 끝으로 추가 기일을 잡지 않으면 다음 달 초중순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변인님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18일, 20일까지 해가지고 9차, 10차 추가 이제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아마 10차 그 추가 변론 기일이 지나도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의 마지막 변론 기일은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측이나 또는 소추 인단 측인 국회 측의 마지막 또 입장들을 다 한번 들어봐야 되는 상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 뭐 평일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정도에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대략적인 이 변론 기일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리가 된다면 사실상 헌법재판관들께서는 평일을 통해서 8분의 거의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